66쪽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시장의 개념 정의가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부동산의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정의했다면 그 부동산 시장을 우리 교재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실은 이 부동산 시장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토지라고 놓고 본다면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다 달라요. 이때 하나하나의 토지 시장을 가리켜 개별시장이라고 말해요. 개별시장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갖다 붙일 때 개별시장, 그리고 개별시장들을 전부 합하면 전체시장이 됩니다. 전체시장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별시장과 전체시장의 중간에 있는 부분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부분시장을 하위시장이라고도 해요. 부분시장의 개념을 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말고도 우리 현실에서 일반적으로도 부분시장이란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악회 같은 데를 참여한다고 합시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음악회에 참석하면 좌석별로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좌석이 무슨 석이 있어요? R석이 있고 S석도 있고, 네? A석이 있어요. A석. A석도 있고, 또 무슨 석이 있어요? 무슨 석이요? VIP석도 있고요. 또요? P석 있는 거 아세요? P석? 모르는구나. 주차장?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VIP석보다 더 비싸요. 갖다 붙여놓고 갖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좌석별로 금액을 달리하죠. 같은 음악회에 참여했는데 좌석별로 해서 금액을 달리합니다. 이게 다 뭐다? 부분시장입니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지역별로 구분했다 합시다. 서울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말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강북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게 지역의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층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쨌거나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작게 동작구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 용도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용도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시장도 단독주택시장, 아파트시장, 아파트시장도 중대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분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분시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발업자 갑돌이가 어느 지역, 예컨대 동작구에서 오피스텔을 개발하고자 하거든요. 그럼 개발업자 갑돌이는 부동산 시장 중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어디에, 장소 어디에? 동작구에. 그러니까 갑돌이의 관심은 동작구에 관심이 있는 거고, 시장 중에서 또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는 거고, 지역별로는 동작구, 그리고 종류별로는 오피스텔, 이렇게 부분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부분이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기를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은 아주 막연한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종류별로 지역별로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전문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만큼 세분화돼서 있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고 각 파트,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지금이야 뭐 시험 강의를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참여하고 듣고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일을 하실 때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또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야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부동산은 종류별로도 다양하고 지역별로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트의 공인중개사들 또는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가능한 것이죠.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는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발달된 까닭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별로 부동산이 발달되어 있는 까닭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뭐가 발달되어 있다?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 부분 시장,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 부분 시장. 부분 시장 용어 잘 알아두십시오.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장을 나누는 것, 시장의 세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시장을 부동산 시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토지 시장, 주택 시장 나누고 주택도 단독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 구분하는 건 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67페이지로 건너가실래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별로도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A 지역, B 지역.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의 아파트, B 지역의 아파트. 여러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자재로 똑같은 시점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역이 달라요. 그럼 지역이 다르면 같은 상품이다, 같은 상품이 아니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역 요인이 중요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 시장으로 나타나고 국지적 시장으로 나타나요. 또 보셔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니 수요가 많다네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니 공급이 많다네요. 그럼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남는 동네에서 모자란 동네로 보낼 수 있는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국지성이라 그래. 그럼 국지성은 토지의 특성 무슨 성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부동성. 그리고 국지성은 다른 말로 지역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국지성 혹은 지역성의 특징을 갖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까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지적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국지적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거래의 비공개성이에요. 거래 사실이 공개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거래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 여러분, 제가 원래 그 땅이 100억인데 실은 60억에 샀어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말 안 하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재산 갖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고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사실이 비공개돼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현실에서 피자 같은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메이커 피자 아무거나 말해봐요. 피자헛 또 도미나 피자 또 그런 피자 메이커 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전국번호 쓰죠. 전국번호 쓴다는 말은 어느 지역이나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피자 명칭이 다 똑같이 있고 가격도 똑같다는 얘기죠.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도미노 피자에 어떤 A라는 피자를 다 좋아한다 합시다. 둘 다 피자 매니아야. 근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제 그 피자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만 갖고도 그게 얼마짜리고 얼마에 먹었는지 알겠죠. 다 드러난다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친구인데 나 어제 땅 샀다? 그러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개별성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거래의 비공개성은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도 돼요. 물론 사람들이 알리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거래의 비공개성은 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나 어제 그 피자 먹었다. 근데 얼마에 먹었는지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해도 얼마인지 안단 말이야.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게 얼마인지 모른다. 개별성 때문에. 세 번째,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 달라서 대량 생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말은 전부 달라서 전부 다른 거, 토지가 전부 다르다. 무슨 성? 개별성. 아울러 비조직성. 이 말은 조직화가 어렵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맹점이 있고 가맹점주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가맹 그 점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가능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대리점이니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직화가 가능해.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조직화가 어렵다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가 무슨 성이라 했죠? 개별성. 앞으로 그럼 B자 붙은 것들은 전부 개별성과 관련이 있군요.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봐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개별성. 1번의 국지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고? 부동성. 그럼 5번의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급에서 수는 수요를 말하고 급은 공급을 말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는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나만 돈 없지 남들 많아요. 저기 가보세요. 공항에 같은 데 가보세요. 연휴 때. 진짜 짐 붙이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매 터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근데 공급은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공급은 어렵다. 토지의 특성 무슨 성? 공급이 어렵다가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부증성. 따라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토지의 특성,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1번 국지성은 부동성, 2번, 3번, 4번처럼 B자 붙은 건 모두 개별성과 관련이 있고 5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5가지 정도만 감 잡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참고. 넘어갈까요? 68쪽.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좀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원배분 기능.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게 중요한 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아울러 또 용어 설명과 관련해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자원배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자원배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먼저는 자원배분이란 말과 함께 무엇을 같이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자원배분 말고 소득분배 이 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용어를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왕이면 이 용어 말고 효율성이라는 말과 형평성이라는 말도 아울러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배분과 분배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여기에 배분이란 말이 있고 분배란 말이 있는데 글자 하나 서로 뒤바꾼 말인데 저게 같은 말 다른 말? 예, 국어사전에 보면은 나누는 것처럼 똑같은 말처럼 사용될 때가 많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저거 완전히 구분해서 써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부동산학에서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게 와닿지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용어들을 모르면 이게 다 전부 다 배경 지식들이 된다는 거 두 차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려면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생산 요소라 한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생산 요소는 생산의 3요소를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산물을 만들 때 생산 요소가 투입돼야 생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에는 이렇게 노동, 자본, 토지 얘네들이 존재하는데 나라에 존재하는 쟤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존자원.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부존자원. 말하자면 자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자원은 무한해요? 존재량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들끼리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얘하고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풍부한지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어도 절대량이 다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느 생산 쪽에 투입될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란 생산물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A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가야 되는데 한정돼 있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 중에서 A 생산 쪽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노동도 가고 자본도 가고 토지도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할 때 A만 만들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B란 물건도 만듭니다. 그럼 B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동, 자본, 토지. 그러면 위에가 전자고 밑에가 자동차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C라는 물건도 우리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쭉 만들어 갈 때에 한정된 자원이 어느 쪽에 갈 거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한정된 자원이 A 생산 쪽으로 갈 것이냐, B 생산 쪽으로 갈 것이냐, C 생산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투입물, 얘가 투입이죠. 그럼 얘가 투입물이죠. 그럼 이 투입물이 나눠지는 것을 배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배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풋, 투입물이 나누어지는 것을 배분이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생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생산물을 만들면 이 생산물을 팔겠죠. 그럼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걸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수익 내지는 소득입니다. 그럼 1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 100원의 수익을 이렇게 노동한테는 뭐로 나누겠어요? 임금으로 나눠줘야지. 임금이란 명칭으로 나눈다 그랬고, 자본에게는 뭐란 명칭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자라는 명칭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토지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나눠지죠? 지대라는 이름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아웃풋, 산출물이 나눠지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그래서 여러분 인풋, 투입물이 나눠지는 것은 배분, 아웃풋, 산출물이 나눠지는 것은 분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배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보통 어떤 용어를 같이 붙여 쓰냐면 이렇게 자원이란 말은 배분이란 말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 자원 배분이란 말을 쓴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원 분배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자원 배분 그럽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개입해서 나누는 것 빼고는 자원 분배란 말 안 쓰고 자원 배분 그렇게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이나 소득 같은 아웃풋 산출물은 분배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익 배분 이렇게 잘 안 해요. 수익 소득 배분 이렇게 안 하고 소득 분배 이렇게 용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효율성이란 말과 형평성이란 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효율성이란 말은 느낌상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효율적이다. 당신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할 때 그 효율적이란 말은 좋은 말, 나쁜 말? 네, 그 말을 쓴 사람도 좋은 말로 쓴 것이고 듣는 사람도 좋은 말로 들어요. 그러나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고 어떤 용어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용어를 쓸 때 자기 임의대로 가치 판단을 부여하거나 들을 때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닌데 자기가 임의로 가치를 부여해서 좋은 말로 해줬건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나쁜 말인 줄 알고 기분이 나빠하기도 해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10명의 사람이 했고 시간은 10시간이 걸렸으며 비용은 10,0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던 것이 10명이 하던 것을 이제는 6명에서 하게 되었고 시간은 6시간 걸려서 똑같은 일을 했으며 비용은 6,000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전보다 사람은 적게 투입되고 시간은 적게 걸리며 비용은 적게 들게 됐죠. 이럴 때 효율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런 의미지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전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호선 전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전철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기관사가 앞에 기관사가 있었고 맨 뒤에 부기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타는지를 확인해 보고 문을 닫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모니터가 나오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관사 한 명이 열차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사람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닫고 열고 합니다. 그럼 두 명이 하던 걸 한 명이 하게 됐죠? 효율적이 된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어떤 걸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비용이 10,000원 들어갔는데 이제는 6,000원 들여서 그 물건 만들면 효율적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하는데 시간이 10시간 걸렸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6시간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효율적이 된 것입니다. 이 말뜻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정된 자원의 경우를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배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이 개입해서 배분한다 합시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사람들 많이 투입돼야 될 거고 시간도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그냥 맡긴다 합시다. 사람들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개입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게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가들은 A를 서로 만들려고 해요. 이윤이 가장 많이 남으니까. 이걸 많이 만들려면 당연히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면. 그리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높은 지대를 지급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A 생산 쪽에 투입돼요. A 생산 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윤이 많이 남는 게 B라면 B도 만들 거예요. 그럼 당연히 B 생산 쪽으로 그렇게 배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시장 원리에 맡기니까 배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장이 잘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일일이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원리에 맡기면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한다. 그런데 이 자원 배분 기능이 시장이 잘하는 특기라면 그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자원 배분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이 있는데 시장에서 10명의 사람 중에 4명은 대형주택을 원하고 6명은 소형주택을 원하는데 시장 원리에 맡겼더니 이윤이 많이 남는 대형주택이 8채가 공급이 되고 소형주택이 2채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다. 시장 원리에 맡겼더니 이렇게 시간도 사람도 적게 투입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게 됐다. 이런 걸 잘한다 시장은.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시장은 어떤 기능을 잘한다고요? 자원 배분 기능 잘해요. 그게 시장의 기능 첫 번째예요. 근데 가끔 못해요. 가끔 못해요. 시장이 잘하는 특기인데 가끔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 혹은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다음 주에. 시장 실패 혹은 시장의 실패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어떤 기능을 잘 못할 때 자원 배분 기능을 가끔 못할 때 시장 실패 혹은 시장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오셔서 여기에 분배입니다. 이제 분배. 소득이나 수익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분배를 할 때는 공평하게 분배해야죠. 공평하게 분배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30%입니다. 그러면 생산물 팔아서 생긴 수익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30원을 임금으로 분배한다.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40%다. 그러니까 40원을 자본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가 30원이고 그것이 토지에게 간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면 그와 같은 분배를 할 겁니다. 물론 누구 기준에 의한 공평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평을 뭐라고 하냐면 형평성이라고 말합니다. 공평성과 똑같은 말 형평성. 소득 분배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공평하다는 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로 좋은 뜻입니다. 어떤 게 공평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평하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따라서 이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용어고 따라서 소득 분배는 형평성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용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렇게 연결하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아무 말 없이 시장이란 말을 쓰면 무슨 시장을 가정한다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잘할까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잘합니다.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시장은 진짜 못하는 게 분배 기능입니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득 분배의 형평성은 달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임대료를 보조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분배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원 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분이란 말은 인풋, 투입물이 나눠지는 것. 그래서 용어는 자원 배분이란 말을 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기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분배에는 아웃풋, 산출물에 대해서는 분배란 말을 써요. 소득 분배니 수익 분배니 하는 분배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란 말을 쓴다. 근데 분배의 형평성은 시장이 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의 개입이란 것이 필요하다. 감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장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나가면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 번째는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는 과정들, 가격 창조의 기능. 또한 네 번째는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가 동작구에서는 얼마 정도 하는지 시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보 제공의 기능이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양과 질이 조정되어진다. 그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공급이 늘고, 그러면 거기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서로 기업끼리 경쟁하면서 품질은 좋아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의 기능 알아두시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좀 중요한 자원 배분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함께 용어 설명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적 시장으로 가보시죠. 68페이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68.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러분, 효율적 시장이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정보가 발표가 되면 그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발표가 되면 또는 공개가 되면 그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어떤 정보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반영되죠. 어느 제약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발표가 되자마자 주가에 반영되죠. 효율적 시장입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하는 발표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아니면 3기 신도시가 어디에서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바로 발표가 되자마자 올라가죠.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준,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성, 중강성, 강성은 뭐에 따라 구분하는 거냐면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여러분 유념할 것이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 예를 들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정보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지금 막 발표한 정보, 현재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정보, 앞으로 6개월 후에 발표할 정보, 이런 거는 반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약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됩니다. 현재의 정보도 반영됩니다.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니까 얘는 준강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란 뜻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모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약형, 이걸 준강형, 이걸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더러 부르기도 합니다. 강형이란 말은 강한 형태 그런 뜻입니다. 김형, 이형 그거 아니고요. 따라서 강한 형태 효율적 시장. 요건 약한 형태 효율적 시장. 요건 중강한 형태 효율적 시장. 간혹가다 묻기를 준약성은 없나요? 없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개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온 정보는 어떤 정보가 세상에 나온 정보예요? 이 중에서 과거의 정보하고 현재의 정보는 세상에 나온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상에 나온 정보고 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정보죠. 세상에 나온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공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 이렇게 부르고, 얘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정보로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앞으로 공표된 정보란 과거 현재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란 미래의 정보. 그러니까 유념을 여러분이 하실 것이,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시장가치. 그리고 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정보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기초로 시장가치를 분석한다고요. 그럼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수험시장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수험시장이 약성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들이 이미 다 나왔죠.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의 기출문제는 누구나 분석한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한다고. 그러니까 돌아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용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현실의 시장이 준강성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준강성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죠.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준강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의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합니다. 그럼 우리 현실에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 시장에서 준강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29회까지의 기출문제는 나왔고, 그걸 분석하는 건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제 곧 돌아오는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들을 묶어서 문제집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 예를 들어 1년 것과 2년 거를 계산하는 것이 나왔으니, 어쩌면 돌아오는 시험은 3년 것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걸 연습해보자 하는 걸 집어넣고 문제집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출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돌아오는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다 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분석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냥 봐도 기술적 분석이 우월한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 우월한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 우월하지. 얘는 과거의 정보만을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
얘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 시장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곧 느끼겠지만 어느 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중강성 시장입니다. 현실에 부동산 시장도 중강성이고 주식시장도 중강성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강성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는 시험 30회 시험을 준비하려면 과거의 기출문제를 꼭 분석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늦어도 6월 말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뭔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현 시장이 중강성이므로. 그러므로 이번 시험을 대비하는 관련 예상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것까지 하는 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 분석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는 초반에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온 시험을 대비하는 각종 예상 문제들을 열심히 해보셔야 돼. 1년 것과 2년 것이 기출문제면 3년 것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년 것과 2년 것이 기출문제인데 어떤 분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 것만 해보는 거야. 2년 것도 못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3년 거는 당연히 못 풀겠죠. 그러면 뒤처지게 되죠. 강성은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석 불필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분석이 의미가 없다.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것이.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똔똔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식하게. 정상이윤이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의 참가자들은 다 무슨 분석을 한다고 전제해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전제해. 그런데 투자자 갑돌이가 자신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 남들만큼 하죠. 그럼 남들만큼은 하면 최소 똔똔은 돼. 손해는 아니고 똔똔은 된다고. 그래서 정상이윤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정상이윤이 가능한가? 정상이윤이 가능해요. 이해 가십니까? 정상이윤이 가능합니다. 준강성 시장에서 남들이 다 어떤 정보를 분석하죠?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죠. 무슨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 그런데 갑돌이, 투자자 갑돌이도 기본적 분석을 한대. 그러면 똔똔은 돼. 따라서 정상이윤은 가능해. 강성에서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 다 사용하겠죠. 그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그와 같은 일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역시 똔똔은 가능해. 그러면 결국은 세 시장 모두 뭐는 가능하다?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질문 드릴게요.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이윤을 뭐라 그래요? 초과이윤이라 그래. 그래서 정상 이상의 이윤, 그걸 초과이윤이라 그래. 다시 정상 이상의 이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정상 이상의 이윤 이렇게 말하면 요건 다른 말로 그렇죠. 초과이윤이야. 그럼 초과이윤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 초과이윤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 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기본 이론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약성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 분석해요?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을 해. 근데 투자자만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정보, 어떤 정보?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해서는 초과이윤 불가능해요. 다시 중강성 시장에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무슨 분석을 해요? 기본적 분석을 해. 그런데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정보는 무슨 정보? 미래의 정보를 만약에 얻었다면 중강성에서도 초과이윤은 가능해. 강성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으니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은 불가능해. 그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한 시장은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만 가능해.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뜻도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건 이제 그까지 하면 다 하는 거니까 기본 이론에 들어가서 할 거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기초 강좌에서 이만큼 틀은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기가 70페이지 표에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 이상의 수익 그걸 초과이윤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까지는 1월에 가면 제가 더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감만 잡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무슨 시장이 있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정규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할 건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냥 제목만 확인하십시오. 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이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지대 이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깐만 70페이지 더 나가서 71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지대. 여러분 지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대를 영어로 뭐라 그래? 렌트라고 해요. 그러면 지대, 민법에서는 토지 사용료를 지료를 한다 그랬죠. 네, 지대, 이게 학술적 용어예요. 그럼 지대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게 뭐예요? 지대가 토지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용료고 비용이에요.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지대 수입. 그래서 얘는 지대 수입 또는 지대 소득이 돼요. 그런데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료가 돼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거는 기간 동안 사용료계예요? 시점에서의 사용료계예요? 당연히 기간 동안의 사용료죠. 그러면 유량 개념이게요? 절약 개념이게요? 당연히 유량 개념이죠. 제가 지대 소득 그랬잖아. 소득은 유량 개념이잖아. 수입이나 사용료 전부 다 일정 기간의 사용료니까 유량 개념이죠. 자, 그런데 지대를 제가 이렇게 이자율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나누는 걸 유식하게 할인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 해요? 할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미래 것을 할인의 의미는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 그러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할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은 나누기고 할증은 곱하기인데 이거는 언제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 이 개념에 대한 정리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제가 설명하면서 기초 개념들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여하튼 나누기 했대요. 나누기 하면 뭐가 되느냐? 지가가 돼요. 그럼 지가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지가는 풀어 말하면 뭐의 줄임말? 뭐라고요? 지가가 뭐라고? 뭐의 줄임말이라고? 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지가 땅이잖아. 간 가격이고. 그럼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라고 그래. 토지 가치 또는 토지 가격. 그럼 가격이나 가치는 제가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나 가치. 당연히 그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이다 라고 하는 건 2018년 11월 1일 기준 1억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억 100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항상 가격은. 따라서 지가는 저량, 지대는 유량.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을 좀 더 제가 정교하게 들어갈 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아니고 공부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놔두시고 제가 한 것만 해요. 책에 있더라도 그럼 책에 아무것도 안 쓰면 책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더라도 제가 안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걸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건 하지 마요.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대를 이자율로 나눴더니 지가가 되더라. 그럴 때 분자값이에요. 그럼 분수에서 분자값이 커지면 그 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럼 분수에서 분모값이 커지면 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지가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다. 다시 한번 지대와 지가는 뭐하고? 비례 관계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 교재에 써놨죠. 그래서 지대와 지가의 관계 알아두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이란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계산으로는 빼기 같지만 실은 나누기예요. 그런데 왜 빼기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도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할인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렇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대 결정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지대를 결정하는 이론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각 이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쭉 서로 붙여서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자,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셨다가 지대결정 이론 들어갈게요.